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3,700선을 넘어서 3,725선까지 터치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간 불안한 흐름들은 있었는데 다시 딛고 올라서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가 잘 가는 데는 외국인이 또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을 사고 있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150만 주 가량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양봉의 흐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 테마 중의 특징은 자동차주가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원전 강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섹터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력 기기 섹터들 좋고요. 조선주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해운 탄소세 도입 관련해서 이번 주에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관심사입니다. 지금 시장의 촉각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잘 이루어질까인데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그 시그널을 줬고 우리 쪽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속보가 나오는 상황이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3,500 대미 투자 선불 지급에 대한 또 이슈는 던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 대표단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 특징은 자동차주가 달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이슈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강합니다. 현대차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오래간 만에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평가 관리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튀어오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상 그 결과를 듣기 전에 나온 거라서 그리고 튀는 흐름들이 나온 거라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그동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칠 때마다 다른 섹터는 잘 갔는 데에 비해서 자동차주는 못 갔거든요. 소외된 확실한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동반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의 서력을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현대차 관련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관세 이벤트 전후로 해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전략을 내보여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현대차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한 갖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되는데 긍정적인 흐름 신한투자증권에서 있다라고 봤고 최소 DPS라고 해서 주당 배당금입니다. 이거 10,000원 정도,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기사가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만에 하나 3년간 4조 원 자사주 매입 이슈가 만에 하나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재원이 쓰일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일단 3분기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있는데 그 기대치에는 부합할 것이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한 2조 6천억 원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환율 그리고 관세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뚜렷한 실적 개선 그런 부분은 없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밋밋한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이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3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 실적이 그 현대차의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해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관세 15%, 우리가 이제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들이 전반적인 섹터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 시나리오에서 영업이익률 한 6%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수치를 계산해서 또 내놨습니다. 앞으로 관세 협상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하이브리드 이거 차 판매 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조지아 공장 가동률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현대차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래간만에 이제 현대차 오늘 기분 좋게 튀고 있는데 마침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또 긍정적인 분석을 내놔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이슈 외에 최근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를 좀 더해서 소형 원자로 SMR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누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미군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연동돼서 흘러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미군 쪽에서는 2028년까지 그러니까 3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근데 소형 원자로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군의 전진 기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악천후도 있겠고 갑자기 전력망이 마비가 됐을 때도 있겠고 사이버 공격 이런 부분도 요즘에 해킹, 보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비상 전략을 확보하는데 소형 원자로만한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 상업회사가 일단 운영을 하고 육군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연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은 하는 걸로 좀 일단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로 보고 있는 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자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행정명령의 서명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뉴스케일파워 대표적인 월가의 원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급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 원전 테마가 강했고 이런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자력 관련주 요즘에 튀고 있는데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다양한 섹터가 오늘 들어주면서 오늘 또 증권주가 3,700 넘어가면서 상승세를 좀 단단히 다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와 종목과 테마의 흐름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 좀 드리고 다시 앵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희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3,720선도 넘어서면서 점차 그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오늘 코스피 쪽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록불 켜낸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상승해주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2%가량 상승,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 전환이 된 이후로 상승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약 3%가량 올라주고 있다는 점, 지수를 상승해주고 있는 견인을 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정말 좋습니다. 이 자동차주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8.5%가량 오르고 있고요. 기아도 6.8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베선트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어제자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10일 내로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관세가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관세로 인해서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타결이 된다면 관련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거고요. 오늘 현대자동차 8.5%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3.3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전장 부품단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의 종목 살펴보자면 2차 전지주들도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59%가량 오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5.63%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로 이제 2차 전지 흑연 음극재에 대해서 앞서서 6,700억가량의 수출 계약을 맺었었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중국이 리튬 관련해서 수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오늘도 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가 지금 3,720선을 넘음에 따라서 증권주들도
전반적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3.96%가량 상승, 한국투자증권도 6.47%가량 오르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1.85%가량 상승, 키움증권도 1.59%가량 오르면서 오늘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주 쪽으로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조선주도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4.28%가량 상승하면서 이 중국이 하나오션을 제재를 가했다라는 점, 어제장에서 별로 하나오션에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오션 주가를 이끌어줬는데 오늘도 4%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4.64%가량 상승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 쪽으로도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 오늘 효성중공업은 2.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전력설비주들 어제장에서 급등하면서 효성중공업 52주 신고가를 써줬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밀리고 있고요. 2.5%가량 하락입니다. LS 일렉트릭도 0.16%가량 빠지고 있는데 이 전력기기 3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운주들도 오늘 올라줍니다. HMM 4.67%가량 상승, 현대글로비스도 4.6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상승인데요. 네이버 2.8%가량 상승, 카카오도 0.6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의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로도 어느 정도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별화된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조금은 혼조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일단 파마리서치가 3.46%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2%가량 오르면서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다만 오늘 휴재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1%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천당 제약이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습니다. 4.31%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다만 펩트로는 2%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비만 치료제단 안에서 흐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은 하락입니다. 3%가량 빠지고 있고요. 이외에 셀트리온 제약 지금 2%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이 매출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외에 2차 전지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까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무려 10%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시세가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화장품주들 오늘 실리콘2 1.96% 오르고 있지만 VT 같은 경우에는 0.18%가량 하락입니다. 화장품 쪽으로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붙고 있지만 화장품 쪽으로 시세는 조금의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67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3,72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1.77%가량 올라주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3,721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4%가량 소폭 상승입니다. 86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에 일단 어느 정도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3천억가량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변경했고요. 변경한 이후에 1,900억가량 지금 강한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는데요. 개인 4,800억가량 강하게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반대되는 동향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세 외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600억가량 강하게 팔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조금 내리는 데 일조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7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이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를 받아내면서 1,90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수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마켓나우 2부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최근 시장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테마별로 참 동조화된다라는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할 때 사실 이렇게 외국 주식
해외 주식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사실 이런 거 할 때 이제 밑둥이 잘린 느낌이어가지고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글로벌 투자 은행인 HSBC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또 AI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HSBC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올려 잡았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종가를 보니까 한 179달러에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목표가를 320달러로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도 바꿨습니다. 홀드에서 바이로, 그러니까 매수로 바꾸면서 종전에 200달러였는데 320달러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AI GPU 시장이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좀 메시지를 좀 전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을 36%로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눈높이를 높였고요. 그리고 CSP라고 해서 요거는 약간 이제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곳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기업을 넘어서 앞으로 이 수요가 정부와 그리고 국방 요소까지 수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코어스 기술, 이 패키징 70만 웨이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 GPU 칩 이런 부분은 TSMC에서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코어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웨이퍼에 그 칩들을 쭉 올려서 기판에 올려놓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 TSMC가 고객사도 많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원하는 물량만큼 다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급망이 더 넓어지면서 웨이퍼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7년도까지 거의 2배 이상 만들어줄 수 있다. 70만 웨이퍼, 140% 증가한 이러한 또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코어스 기술을 병목한 그 웨이퍼 생산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좀 심했는데 그게 이제 풀어지니까 GPU를 2배 이상 뭐라고 할까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걸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럼 더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점수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BC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데 대해서 어쨌든 엔비디아 앞으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보너스로 중국과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가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GPU 수출 제한 완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이다. 대표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HSBC뿐만 아니라 이 미즈은행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SBC에서는 엔비디아도 올렸지만 AMD 둘이 이제 경쟁사잖아요. 같이 올렸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185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GPU 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비슷한 이유였고요. 뭐 가격 전량이나 그리고 출하량 확대 기대 이런 부분도 한몫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AMD가 오라클과 또 협력하는 흐름들이 최근 있었잖아요. AI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AMD가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칩이라고 쉽게 그러니까 GPU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5만 개를 사용하면서 내년 3분기 같은 경우에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이슈도 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네덜란드 기업인 ASMR,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서 반도체 만들 때 핵심적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기업이 사실 실적을 내놨는데 3분기 매출은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괜찮았던 건 내년에 성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전반적으로 기대가 아주 좋고 반도체 업종은 호재를 역시나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런 흐름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3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KB증권에서 언급을 했고요. 내년에 굉장히 큰 실적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때는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지금 HBM 공급망 확대 이런 부분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흐름들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 흐름을 랠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데요. 오픈 AI, 브로드컴, AMD 그리고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전략적으로 협력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증권에서는 내년 영업이익이 64조 원 전망을 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2배 성장한 실적을 내년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모두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늘고 있는데 2028년도에는 1,400조 원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디램과 낸드 이런 쪽 보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에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2028년에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한 공급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공급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고 수요는 몰려오는데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평택 P5라고 해서 평택에 있는 반도체 5번째 공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반도체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게 2028년 이후 본격적으로는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은 공급 증가 좀 어렵고 2028년도에 공급 증가가 가능해서 2027년까지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고요. 낸드는 이미 좀 인기가 예전에 없었어서 공급을 축소했는데 이마저도 최근 잘 팔려서 가격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 KB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HBM 점유율은 2분기 17%인데요. 이게 바닥 찍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HBM의 점유율은 확대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HBM4 출시 기대가 지금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메모리 기업 대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저평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이나 올려 잡은 거겠죠. 주가는 10만 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코스피 상단을 높였습니다. 코스피 상단을 3,500선에서 3,750포인트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몇 가지 이슈로 나눴는데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차 상법 개정 추진하면서 코스피 밸류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도 자산 긴축 종료하겠다라는 가능성 언급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돈을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 이익 모멘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여러 여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 분쟁이 있어도 과거 사례를 보고 그리고 우리 대표단이 또 협력을 하는 걸로 봐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1,500원 유지 가능성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크게 이 선만 지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단 올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SK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SK 검색하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식이 아마 도배되어 있을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SK입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KB증권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 자산 매각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잘 받쳐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당 배당금
배당 성향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이어서 주주 환원에 주목하라는 이슈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목표주가 28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3,700선 넘어간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나도 뒤처지지 않고 괜찮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증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의 변화 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버팀목이 되면서 미국은 혼조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유동성 장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신규로 우리 증시에 투자되는 외국인 투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꽂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하루에 5%, 8%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 외에는 설명한 방법이 없죠. 그만큼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약간은 소외했다고 말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여기에 딸려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었다는 측면에서 순환매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 오토웨버나 프론티어, 모트렉스, 스마트 레이더 스테이스단 같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 쪽 진보를 보였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서 모티브링크와 서현이와 현대공업, 성우하이텍, 화신전공 등 이게 미국 시장에 같이 동반을 진출한 업체들이 같이 이번에 반등을 나와주고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2차 전지들도 이 전기차 캐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하반기 때 숫자로 보여질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 LG엔솔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전기차 캐딩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인식에 매수세가 자신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를 편입하지 못하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 초입이라 대형주 위주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또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가들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미래에셋이나 대신권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은 확실히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연말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형주를 편입해서 이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미셔야만 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시장에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나와도 그걸 좀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점수를 주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파트너님 오늘의 특징주는 뭘 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를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 대형주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로봇주처럼 순환매 차원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뒤늦게 참다가 쫓아가서 잡았을 때 상태에 물려버리는 그런 투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쉬어간다는 측면에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주 에이펙 2025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급인 인사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선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적 실체를 갖고 있고 북한이 먼저 하고 싶어하는 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아난티라는 종목을 주시해야 되는데요. 북한은 이미 원산 간마지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관광단지를 꾸몄지만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 관광객들이 별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심 북한도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서로가 이제 좀 떠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관계이고 우선 남북 경협이 다시 재개된다면 금강산 관광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아난티라는 종목을 관심권에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은 지금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번 달 말에 이 경주 에이펙 2025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난티를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단기적으로 추세 상승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남부 경염주 대표적으로 아난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오르는 종목 중에 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자산군들 저희가 선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트럼프의 15일 기자회견 발언은 단순한 관세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패권 의도를 드러낸 메시지였습니다. Mr. President, you're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a few weeks. If you can't come to an agreement or a deal at that meeting, are we in for a sustained trade war with China? Well, you're in one now. Look, we have 100% tariff. If we didn't have tariffs, we would be exposed as being a nothing. We would have no defense. They've used tariffs on us, but we've never had anybody sitting in that chair that felt the need to do it, and they've allowed us to be $37 trillion in debt, et cetera, et cetera. Tariffs are a very important tool for our defense, for our national security. If we don't have tariffs, we're not going to have national security. 네, 중국 증시도 개장이 됐습니다. 미중 협상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상수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에 따른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3,906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은 그래도 우리 시장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최고치를 썼는데 여기서 정말 고루고루 자산군들이 잘 가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 나와 계신데요. 궁금한 거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지수가 갈려니까 금방 3,700선을 넘어서 예.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예. 일단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골고루 상승하느냐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서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 내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두 종목만 상승해도 지수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의 시장 흐름이냐 아니면 중소형주까지 매수세가 확산돼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느냐 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렇게 안 움직였던 현대차, 기아차까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브리띵 낼릴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증시 안에서도. 근데 어쨌든 대형주 힘이 탄탄하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거의 쪽으로 더 받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쟁은 상수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최근 흐름에서 조선주의 급등락. 네. 근데 어쨌든 오늘도 잘 가고는 있어요. 네. 회복하면서 네. 계속 이어질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답은 또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은 미국과 네. 중국의 전쟁을 볼 때
잽을 날리고 있냐, 네. 아니면 어퍼컷을 날리고 있냐.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잽입니다. 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중국과 미국 글로벌 패권을 냅두고 결국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갖추지 못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국 또는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것들 또는 경쟁이 붙어 있는 것들은 중국과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행보가 거슬린다는 거죠. 특히나 조선이라는 것은 최근에 방산과 붙었습니다. 군함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방산, 국방을 도와주고 있네?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것들이 하나오션의 미국 계열사 제재로 나타난 거고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역시도 한국산 부품을 쓰지 않으면 조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엔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까지 건드렸다면 어퍼컷을 날렸다 또는 스트레이트를 날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엔진은 안 건드리고 그냥 납품 업체들 또는 뭐 그냥 간단한 업체들만 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잽이다. 그래서 조선주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네. 성장을 해치면서까지 그러진 않고 네. 나를 좀 신경 쓰라는 하나의 나 신호. 좀 봐줘. 날 좀 어, 봐줘. 나도 살아 있어. 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화두를 던질 거니까 던질 화두를 미리 선제적으로 선빵을 날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전에 참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마스가 협력할 때부터 사실상 노골적으로 비판해서 맞아요. 너무 얄미워요, 실제로 근데. 이 네. 뉴스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시기의 문제였을 뿐 분명히 중국에서 발끈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됐었어요. 네. 대신에 어느 정도 수익까지 나올 거냐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잽 정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의견처럼 그 태학 개혁이 제한적일 것이라면 네. 조선주 안에서도 네. 어떻게 골라야 될지. 결국은 지금 네. 조선주는요, 눈높이는 분명히 낮추셔야 돼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벌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전부 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과 관련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고요. 눈높이를 낮추는 대신에 뭘 쳐다보셔야 되냐면 특수선. 특수선, 네. 그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네. 특수선이라고 얘기한다면 과거에는 해양 플랜트를 특수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뭐 원유를 시추한다든지 네.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특수선은 방산입니다. 전쟁. 군함입니다. 예, 군함. 쓰이는 거. 네, 예. 군함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조선과 방산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선은 방산주다. 네, 조선과 네, 네. 방산이 붙어서 모멘텀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잠수함에서는 하나오션이 더 한 수 위네요. 그렇죠. 한 5대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대미포조선과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합병을 왜 할 거냐라고 곰곰이 따져본다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방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 현대미포조선과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조선은 방산과 붙었다. 즉 예. 특수선, 군함을 잘 만들 수 있는 조선주를 중심으로 조선 ETF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도 조선주 강하니까 그게 이제 ETF에서도 여실히 그렇죠.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K조선에 대한 경쟁력에 뭐 방산 섹터까지 붙어버리면 네.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무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예.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예, 실적 즉, 데이터가. 예, 예. 실적이 나와서 예. 이제 실적 모멘텀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버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오른다면 이런 버블 논쟁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앵커 브리핑 때 코스피 상단을 높인 증권사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 데이터, 이익
성장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슷한 맥락. 그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오늘 네. 52주 신고가 같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원전 또는 SMR 관련된 핵심 주식 그리고 네네. 가스터빈 쪽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회사 예. 이 정도까지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돼 주려면 이런 회사들은 수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드디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의 미 수출 납품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최초잖아요, 최초. 네, 최초.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뒷받침될 거다라는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코스피 상단도 높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뒷 배경이 네. 원전 그림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장중에 또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까 어. 항상 수학여행을 가면 예. 저기 영덕이라든지 그래요? 뭐 고리라든지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탐방했던 고리 원전소. 예, 예, 기억이 예, 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앞으로도 미래 청사진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 같고 원전 원자력 관련주 괜찮은데 또 이 관련해서 또 미군 육군에 또 네. 소형 원자로 또 쓴다라는 이슈도 있고 그러면 또 예,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방금도 조선을 설명드리면서 특수선, 특히 군함을 중심으로 한 특수선 모멘텀을 붙여서 이제는 조선과 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과 박사. 예, 원전과 방산. 네. 물론 한국에서도 결국은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항공모함을 만든다면 당연히 디젤 엔진 이런 거 쓰기보다는 원자력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스터빈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원전도 방산. 방산. 조선도 방산. 그러면 결국은 이제 10월 넘어갔지만 네, 네. 여전히 시장은 뭐 조방원 중심의 모멘텀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들을 새록새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조방원인데 사실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이제 방산, K 네. 방산 이걸 좀 대표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ETF나 혹은 뭐 주식 종목이나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5월 말자로 삼성자산에서 미래자산으로 이직을 했는데 네. 이직을 해서 항상 저의 머릿속에 들었던 헤게머니 조선, 방산, 원자력 소위 말하는 조방원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세미나도 많이 했었고요. 제 논리는 뭐였냐면 빠질 때마다 사라. 조선이 빠지면 조선을 사고 방산이 빠지면 방산을 사고 원자력이 빠지면 원자력을 사라. 결국은 키 높이, 키 맞추기 할 거다라는 논리였거든요. 이 플레이는 하반기에도 남은 뭐 2달 정도 남았지만 2달에도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뭐 방산, 조방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마가 드디어 로봇까지 예, 번지는 것 로봇. 같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 오르는 거 보니까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또 전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네. 우리가 조선주 한참 잘 갈 때 핵심적인 조선 3사가 잘 가다가 HA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로 확산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로봇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주는 사실 미래 성장 동력, 성장주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될 때 도움을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네. 지금 로봇 산업,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네. 액추에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경이로운 존재인데요. 우리는 이 물체를 눈으로 보고도 무게가 어느 정도 갈 거다. 예. 이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물체에 손을 대면은 이 물체가 좀 딱딱하네, 부드럽네, 무겁겠다. 아니면 가볍겠다, 부러지겠다 이런 것들을 촉각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촉각 센서를 많이 발전을 시켜서 예. 사람처럼 느끼는 것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뭐니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두뇌,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두뇌는 AI, 특히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촉각 센서의 발전, 그리고 두뇌에 해당되는 AI 반도체의 발전, 그리고 LLM 모델의 발전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술 발전입니다. 네.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옛날에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뭐 계단에서 떨어지고 카페트 위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 가고, 못하고 예. 못 가고 이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팔이 달려서 양말 있으면 집어내고 그리고 또 물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자동으로 뭐 먼지통도 비워주고 마치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모멘텀은 예. M&A입니다. 예? M&A. M&A. 네, 지금 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은 배후에 누가 있죠? 대기업. 맞습니다. 네. LG는 로보티스, 네. 삼성은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예. 뭐 이런 식으로 현대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갖고 대기업들이 있어요, 하나씩 이제. 갖고 있고요. 예, 예. M&A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ABB라는 회사 예. 로봇 사업부를 누가 인수하기로 했죠? 예.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우리의 예. 손정희 회장님께서 예. 소프트뱅크에서 ABB의 로봇 산업부를 인수를 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로봇 관련주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사람들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대중화될 거냐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들이 엇갈려요. 아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공상과학 영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는 2035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한 5년 정도 흐르면 예.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최창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연해가지고 생각을 받아가지고요. 예, 제가 전화해가지고 예. 야 이렇게 방송해 이렇게 방송하면 될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제 사진 띄워놓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그런 날이 오면 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네. 약간 좀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고용이 왜 안 좋냐라고 가만히 뜯어보면 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야 예. AI가 할 수 있잖아. AI가 할 수 있는데 너 사람이 왜 필요해? 결국은 AI의 발전이 좀 고용 시장, 미국의 고용 시장을 좀 침체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임금이 상승하는데 네. 로봇들이 이제 대체가 되니까 산업용 쪽으로 이제 발전한다면서요. 그렇죠, 러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을 또 이렇게 억제해 줄 수 있다.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아무튼 참 말이 많습니다, 최근. 결국은 뭐 고용이 먼저냐 네. 또는 뭐 임금 상승이 먼저냐 이런 논쟁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뭐 오늘도 뭐 ASML 가이던스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분기까지는 가이던스 발표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AI는 여전히 좋다라는 가이던스 발표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AI가 돈 버는 AI 또는 AI가 실생활성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해보면 그 AI 시대에 로봇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 추세가 확대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네. 더 많이 쓰이면서 그러면은 K의 경쟁력 부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특히 네. 배터리도 예,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전해질을 쓴 그런 배터리를 쓰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로봇 자체가 무게가 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도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일 거다.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예, 쓰일 거다 이런 기대감도 최근에 LG 엔솔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주식들에게는 모멘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최근 로봇 갈 때 2차 전지 관련주도 일부 그런 영향이 있어서 같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근데 또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 생산 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생산 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해봤자 몇 개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숫자로 연결되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네, 방향성은 일단 그렇고 네. 속도의 문제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서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약간 사람으로 말하면 관절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하이젠 그 RNM 네. 그게 이제 52주 신고가 찍는 흐름도 굉장히 급등 많이 하면서 네.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해를 해버리면 됩니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 예, 머리 두뇌에 해당되는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AI 반도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LLM 모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테크,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이 머리에 해당되는 브레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손 모양 이런 것들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근육, 즉 움직임을 구현하는 게 두 번째 핵심적인 부품이고요. 네. 결국은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에 해당되는 것을 누가 잘 만들 수 있느냐? 근육을 만들 때는 액추에이터, 즉 모터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속하고 벌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근육에 해당되는 모멘텀도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전체 로봇을 만드는 전반적인 마치 우리가 2차 전지로 따지면 셀 업체, 예. 셀 업체에 해당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근육에 해당되는 것들 이게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뇌 그래서 다음에 근육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역시 사람도 근육이 빠지면 건강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사실 하이젠 R&M은 정말 로봇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모터 기업인데 갑자기 로봇 기업으로 변신해서 주가가 확 튄 만큼 그런 기업들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이제 로보티즈도 그렇고 네. 저희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네. 얼마까지 더 갈까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영역까지 왔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게 저항대를 뚫면 그 다음 저항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같은 ETF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 예. 이제 언제 K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뭐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도 나스닥, 빅테크 관련주 쫙 모아서 그게 수익률이 엄청 터졌던 것처럼 네. 그런 될 만한 섹터들 잘 묶으면 네. 또 인기가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 자, 오늘 코스피가 3,700선 넘었어요. 네. 올해 작년에 꼴찌였는데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어쨌든 네.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자, 계속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 보시고 어떻게 투자 전략 임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요즘 가장 찝찝하게 보는 부분이 골드입니다. 금. 예. 금 가격은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자산 배분, 특히 시장이 위험할 때 아니면 전쟁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골드라고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골드는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도 올라가죠, 비트코인도 올라가죠, 부동산도 올라가죠.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 골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골드 가격 자체만 놓고 따진다면 시장은 침체로 가야 됩니다.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각국 경제가 각자 도생,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은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 가격을 좀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뭐니 해도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거버넌스 이슈가 많이 해소됐고요. 어제도 유튜브를 보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이소연 의원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결국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의 바닥을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3,700 왔다고 해서 여기서 주식을 팔고 뭐 쉬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드리진 않고요. 오히려 좀 더 갈 수 있다. 연중에 4천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연중 4천.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도 잘 가고 위험 자산도 잘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네. 각국의 전투 투자 잘만 하면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대인데 네. 뒤처지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마음 졸립니다. 네, 역시 뭐 이데일리 TV를 보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마켓나우 2부에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최창균 미래에셋 ETF 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여러분 관심 많으신 ETF 전략까지 챙겨드리니까 꼭 이 시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상이 10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선트 장관은 15일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의 이견이 곧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며 10일 안에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연준의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수준의 스와프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유치 협상을 병행하며 이번 합의가 마무리될 경우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개봉했던 귀멸의 칼날 다들 보셨나요? 저는 엄청 재밌게 봤는데요. 러닝타임이 3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꾸준히 계속 끝까지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10월 1일 기준 누적 매출액이 545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관객 수는 500만 명으로 3위에 그쳤지만 아이맥스나 4DX 등 특수 상영관 비중이 높아서 매출은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 영화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두터운 팬덤을 가진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극장가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귀멸의 칼날은 일본에서도 성공적인 기록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극장판인 무한열차편은 일본 영화 흥행 수익 1위였고요. 또 이번 무한성편은 2위에 달했다는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미션 임파서블 같은 굵직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올해 극장가의 수익왕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 주술회전 극장판이 개봉합니다.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해온 날인데요.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면서 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술회전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이 영화는 인기 만화 주술회전의 원작입니다. 이 만화는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 1억 부를 제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TV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회옥옥절을 재구성한 영화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화려한 액션과 또 주인공의 청춘 그리고 비극을 담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작 팬들도 가장 사랑하고 또 기다려온 에피소드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작화와 이런 몰입감으로 개봉 첫 주에 100만 관객 돌파가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 안 잡아볼 수 없겠죠?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애니플러스입니다. 네, 일본 애니메이션이 흥행할 때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귀멸의 칼날이 개봉했을 당시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멸의 칼날을 수입하고 배급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주술회전 판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이 애니플러스가 사실상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신작 일본 애니메이션 판권 점유율을 85%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술회전 개봉과도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콘텐츠리 중앙인데요. 이번에 주술회전의 국내 배급사가 메가박스 중앙입니다. 이 메가박스 중앙의 모회사가 콘텐츠리 중앙이기 때문에 이번에 콘텐츠리 중앙에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DB증권은 목표 주가를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88억 원의 적자가 있었지만 이번에 귀멸의 칼날 그리고 주술회전의 흥행 속에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오늘 콘텐츠리 중앙도 이 주술회전의 흥행과 맞물려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귀멸의 칼날이 문을 열고 이제는 주술회전이 극장가의 마법을 부릴 차례입니다. 흥행의 주문이 이번에도 주가에 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내일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저기는 막 귀칼이니 뭐 이런 거 만화가 1등이잖아요.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점령을 못한 게 그 종이책은 우리가 웹툰으로 바꿔서 가로로 넘기다가 세로로 보는 걸로 바꿨잖아요. 근데 저 영화판은 못 바꿨어요. 우리나라 명량일이죠, 명량. 명량 깰 수 있나요, 그거? 범죄도시 9편까지 나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2위가 극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박스 오피스 쟤네는 전부 만화예요, 저거. 귀칼이라는 저 옛날에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의 그런 영화들 있죠. 다 만화입니다. 박스 오피스 1, 2, 3위가.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우리나라는 박스 오피스 1, 2, 3위가 그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신과 함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웹툰 기반으로 한 영화 실사화는 올라가 있죠. 신과 함께도 그렇고. 근데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저렇게 1, 2, 3위를 찍는 하여튼 저긴 좀 완전 문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 우리나라도 빨리 저긴 좀 다시 떠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캐대언이라던가 우리 예수님 대상으로 한 그런 영화들 순수 우리나라 만화로 해가지고
빛이 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할 코스피 종목 현대차처럼 이렇게 만화 종목이 좀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뭐 꿈에서나 일어날 일이겠죠. 자, 현대차도 이제 꿈에서나 일어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웬일인가요? 지금 커뮤니티에도 다들 이거 갑자기 자다가 눈이 크게 떠질,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이게 하루에 이렇게 오르는 거 얼마 만인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거든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9.62%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있었나요? 코로나 때 그때 폭락한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갈 때 그런 적이 있었나?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하루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보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6월 달에 이거 무슨 일 있었죠? 6월 달에 한번 저기가 있었군요. 하한가를 찍었다가 저기가 있었네요. 이게 6월 16일 날, 그렇죠? 하한가를 찍었다가 0.56, 2%까지 오른 적이 있었군요. 이건 무슨 일이죠? 하한가에서 32%를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현대차 10% 가까이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20개월 선도 지금 돌파하면서 이 주가가 4천까지 가까이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5천 가잖아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이거 지금. 자, 이제 현대차까지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5천도 안 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물리신 분들 다 탈출하려면요, 주가 10,000 가야 됩니다. 정말 주가가 10,000을 가야 정말 이상한 종목까지 다 오르건, 그래도 정말 이상한 종목은 10,000을 가도 안 오를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하는 종목은 10,000 가면 그래도 본전 오지 않을까요? 안 올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현대차가 이제야 움직입니다. 시가총액 7위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위가 됐어요. 자, 지금 지금 희한한 장면 있죠, 이거. 현대차랑 기아가 원래 이런 대접을 받을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옛날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티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현대차 기아 발 밑에 있었죠. 발밑이 뭡니까 저거? 발바닥 밑에 있었죠. 지금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니, 현대차가 그동안 얼마나 못 갔으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에 많이 갔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상 위에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위에 있네요, 요즘에. 시가총액 상위의 흐름을 별로 안 봤더니, 자, 현대차가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깐, 일단 이게 지금 지속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근데 이게 타결이 되면은 뭐 좋은 건가요, 이게? 그쵸?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도대체? 지금 일단 스콧베스트 재무장관이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왜냐면 지금 7월 달에 관세 협상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15% 변경됐다. 근데 이 10% 인하 쿠폰 살려고 그거잖아요. 인하 쿠폰 살려고 얼마나 했어요, 지금. 이 돈 때문에 지금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거잖아요. 근데 어제 또 뭐 트럼프가 또 사인을 했다며, 자기 맘대로. 자꾸 자기 맘대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했는데 3,500억 달러가 뭐 그거라며요. 선불이라며 또. 이거 완전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더만요. 시사면을 봤더니 그거 뭐 술집 주인들한테 여기 내가 봐주겠다고 하면서 돈 받는, 아직도 있더라고. 그게 무슨 뭐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일, 뭐 90년대 가까우면 그런 일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대요. 요즘 민주 시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나라 국방 뭐 지켜준다고 하면서, 안 그러면은 주한미군 빼버리겠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내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돈 잘 버는 대기업을 갖고 있는 부자 나라다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선불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좋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대차한테만 놓고 보면 그래도 뭐 25%에서 15%,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비슷하죠. 도요타 자동차를 살려야 되니까 현대차는 그래도 시가총액 7위죠. 도요타는 니케이 증시 시가총액 1위잖아요. 도요타를 살리기 위해서 인하 쿠폰을 걔네도 사야 되니까 또 투자 발표를 했죠. 6,500억 달러가, 둘이 기억이 안 나요. 둘이 비슷비슷하죠. 몇 천억 달러, 수천억 달러에 지금 인하 쿠폰을 사는데 지불을 했어요, 돈을. 근데 그것도 선불이라니, 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저 500원도 아니고 지금
저거를 내라고 하니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어쨌든 이거 10% 깎았으니까 뭐 그나마 좋아야 되나요? 15%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 정도에서 뭐 더 깎으려면 3,500억 달러에서 선불액을 더 부를 테니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어쨌든 저런 부분 때문에 현대차, 기아를 비롯하여 오늘 그 밑에 있는 성우 하이텍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내연기관차 그 밸류체인들 있죠. 싹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아주. 자, 현대차 있었겠노. 자, 이게 나오고 있고요. 자, 커뮤니티 글을 보겠습니다. 현대차 있었겠노가 커뮤니티에서 나왔거든요. 자, 현대차 있었겠노. 10% 먹고 뺄까 더 존버 할까.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다 이거죠. 현대차 너무 달콤해가지고 지금 이가 썩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현대차 팬심으로 모은 현붕이면 개추 해가지고 저 현대자동차가 저런 랠리에 많이 참여하잖아요. 막 아반떼 N이라던가 이런 거 모터쇼가 아니라 모터 랠리에서 산악 랠리 해가지고 맨날 뭐 몇 등 했다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실 거기서 나오는 산악 랠리에서 나오는 모델을 직접 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저런 팬심이 있어요, 또. 와, 이런 현대차가 막 랠리에서 우승하고 있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식까지 샀으면 굉장히 그게 배반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맞죠? 팬심으로 샀는데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죠. 내가 팬심으로 열심히 막 그 가수 쫓아다니고 가수 스티커 사주고 가수 굿즈 사주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가수가 내가 한번 그 눈을 마주쳐달라고 했는데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아주는, 그래도 나는 그 가수를 포기 못하는 그 애매한 그 애증의 팬심. 자, 저런 마음이죠. 현대차를 솔직히 모터쇼에 현대차 막 그 랠리하는 거 그것까지 막 생방송으로 참 보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 막 챙겨보면서 막 저기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그 랠리 소식 막 보고, 그쵸? 그러면서 현대차 주식국 갖고 있는 사람은 약간 배반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뭐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주주분들한테 무슨 황금줄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팬심, 어떻게 보면 덕질의 일환으로서 주식을 가졌는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이브나 SM을 자기가 그 가수를 사랑하니까 약간 덕질의 마음으로, 하이브가 특히 그게 많았죠. BTS의 아미들이 덕질의 어떤 증표로 내가 주식을 샀다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그런 거 올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미면은 주식을 한 주 가져야지, 하이브 정도는. 이러면서 안 가지면은 진짜 아미가 아니야. 막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뭐 그 현대차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런 마음이면은, 모터쇼를 보는 마음이면은 현대차를 그런 마음으로 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해도 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추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덕질과 함께 덕질이 진짜 수익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에이펙 빔을 현대차가 맞았네. 그러니까 에이펙 빔을 지금 누가 맞을 것인가. 지금 에이펙 빔을 현대차가 맞았다 지금. 그러니까 에이펙에서 뭔가 지금 연막이죠. 지금 시진핑하고 도대체 만날 것인지 경주에 올 것인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왔는데 스치지만 만나진 않을 것인지, 그렇잖아요. 기념사진은 같이 찍는데 양쪽에 있어서 못 만날 것인지, 그게 도대체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관세 그 문제에 대해서 정상끼리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인지 뭔지, 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어쨌든 에이펙 빔을 현대차가 맞았다. 오늘 좋은 지금 얘기고, 머선 일이고, 이거는 아주 그냥 뭐 이제 고인물 밈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머선 일이고 많이 나오고요. 자, 현대차가 내 국장 비중 70%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현대차 있죠. 이 시니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경제방송도 시니어 분이 많이 봐요. 60, 70대 많이 보고 계시죠, 지금. 그분들은 예전부터 뭐 우리 한국전력, KT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한국전력, KT가 막 70% 있단 말이에요. 종목상담 하면 나오잖아요. 종목상담 하면은 막 지금 한국전력 70%인데 어떻게, 한국전력도 요즘에 뭐 붐 타고 가고 있긴 한데 현대차가 국장 비중 70% 이러신 분 많아요. 뭐 무슨 새로운 종목 없어요, 지금. 그런 종목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없고요. 옛날에 정말 그냥 레거시, 정통 그런 거 많이 갖고 계시다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KT, 우리나라 오랫동안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더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더 많이 갖고 있지, 새롭게 떠오른다고 거기 마음을 주지 않아요. 원래 시니어분들이 원래 바꾸기 싫어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데
현대차가 국장 비중 70%인데 진짜 감동적이다. 1년 기다렸다. 이런 분 알테오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때 한번 또 그렇죠? 크게 믿음에 보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70%를 갖고 있는데 이러면 진짜 수익금이 크잖아요. 우리 뭐 솔직히 알테오젠, 엔비디아 뭐 수익률 막 400% 그런데 한 주 갖고 있어봐요. 그럼 이게 무슨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자, 오늘 진짜 감동적일 수가 있는. 그렇죠? 물론 이 단가가 너무 궁금하긴 한데 매수 단가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70%인데 감동적이었다고 하면서 1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죠. 왜냐면 1년 동안 행보한 것도 아니고 1월 달부터 그냥 내리꽂았거든요. 현대차 주가가. 1월 달부터 내리꽂더니 6월 달에는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은 13만 9천 원까지 갔다 옵니다. 아, 이거 지금 다른 종목들은 그냥 1년 내내 뻗은 종목도 많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뭐고. 이거는 밑으로 땅굴을 이 U자를 파고 왔거든요. 와,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이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이대로 진격을 하여서 작년 6월 달에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가 29만 5천 원 뚫고 30만 원을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현대차 30만 원. 이 중요한 마디지수대를 우리나라는 전차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뭐 알테오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망원 나와도 이 시니어분들은 예전에 전차입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우리나라 딱 대표하는 그쵸? 뭐 정주영 회장 나오고 딱 이러잖아요. 그래 현대차가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30만 원 가게를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에는 이제 오리엔탈 전공인데, 자, 이것도 약간 전공, 뭔가 전공법. 아까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죠. 약간 레거시, 전공법. 시니어분들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하고 오리엔트 전공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오리엔트 전공 그 시계 만드는 그 회사고 그 대성 관련주. 오리엔탈 전공은 이제 이 조선 기자재인데, 자, 오늘 지금 저기 한국카본 또 날아가고 있죠. 한국카본 예전에 그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기억나시죠? 4년 동안 그 행보하는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제가 분명히 그 상승 N자의 연결고리 다음에는 그 엄청난 그 파워가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서 200% 이상이 터졌잖아요, 지금.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오리엔탈 전공은 이제 후발주죠. 기다린 거예요. 한국카본 터지고 지금 피팅주들 태광, 성황밴드 다 날아가고, 야, 오리엔탈 전공도 조선 기자재주야. 왜 안 가?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미칠 노릇인데 드디어 간다. 이 회사가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크레인 쪽이고, 크레인 쪽이 있고, 선원들 모여서 선실 있죠, 선실. 데크하우스. 그 두 가지거든요. 크레인은 이제 끌어올리는 기중기라고 하죠. 무거운 걸 끌어올리는. 우리 세월호 때 도움 줬던 그 이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줬던 그거랑 오리엔탈 마린텍을 통해서 하는 데크하우스, 그다음에 엔진룸 케이싱 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두 군데로 했는데 후발로 어쨌든 움직이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거 지금 현대차를 계속 띄워놔가지고 오리엔탈 전공 띄워놓을게요. 자, 오리엔탈 전공 이거 보시면은 자, 너무 바짝 붙어서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자, 봉이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 이렇게 키워야지 뭐예요, 이제 키워야지.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보세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저게 어디냐면은 저희가 2007년이에요. 여러분들 HD 현대 지금 미포, 그 현대미포조선 저기 고점 돌파했죠? 현대미포조선 고점 돌파했다니까요, 지금. 근데 지금 얘는 1,300원이면 저기 어디까지, 저희가 지금 표시된 게 53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후발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얼마나 후발인지 아실 수 있겠죠. 현대미포는 고점 돌파하고 조금 쉬고 있고,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은 이미 저기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 기다리는 어떤 심정이 커뮤니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커뮤니티 보니까 헐, 오래 사고 볼 일이네. 이런 일도 있구나. 하하하, 오래 살기 잘했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상을 가도 탈출을 못합니다. 머리 쥐듯. 상 찍는 건 보고 국장을 적고 싶은데 이런 시니어분들 많아요. 지금 미장을 자꾸 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데 국장에 물려 있어요. 세상에 드디어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이런 어떤 심정들이 다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정말 오랜만에 가고 있죠. 자, 그동안 완전 바람이 빠져가지고 달리지 못하고 있었던 현대차의 이 그림. 이거랑 주가의 모습이 똑같아요. 주주들의 마음도 똑같고, 그쵸? 다급하죠? 자, 이제 드디어 달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제 다시 한번 펑크가 안 나고 달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너무 달콤해서 있었겠노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거랑 섞어서 제가 한 줄평 만들어 봤습니다. 현대차, 이가 더 썩어도 좋으니까 가자. 현차.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국내 금시장의 열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은 1g당 22만 7천 원, 역대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최근 금값은 나흘 연속 오르며 20만 원대를 돌파했고 국내 금값은 현재 국제 금값보다 약 18.5%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내 금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한국거래소는 국제 금 시세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값 상승세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단기간에 꺾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는 내년 금 시세가 온스당 4,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무역 리스크가 겹치면서 금이 가장 강력한 안전 피난처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양적 긴축 완화 시사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증가, 그리고 정책 기대감까지 함께 붙고 있고요. 여기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1.76%가량 오르면서 지금 3,72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장 대비해서 64포인트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 내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 864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 보시면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52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진다라는 점, 반도체와 자동차주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3,6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이 매수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순매도였던 기관이 9시 30분을 기점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매수폭을 점차 늘리면서 현재 시간 3,3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6,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의 순매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일제히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1,700억가량, 기관은 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 시장에서 1,418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장 직후 계속해서 하락폭을 켜내고 있고요. 5원가량 내려오면서 1,41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요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1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10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합의가 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게 놀랍다면서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이미 체결됐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 장관급 인사도 일제히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미 워싱턴 DC에 도착했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6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앞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이 감당해야 할 연간 관세 부담이 8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오늘 관세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오늘 6.9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 9% 넘게 오르기도 했던 현대차 주가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6.71%가량 오르고 있고요. 23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 주가도 오늘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1만 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모티브링크 주가도 오늘 강세입니다. 21%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장중 상한가 터치 후에 오름폭을 줄여서 21%가량 오르면서 1,5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수 주가가 3분기 시장 평균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주가가 최고 8%가량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오늘 한국 금융지주에 대한 목표가를 일제히 올려잡았는데요. 하나증권은 20만 원으로, 현대차증권은 20만 2천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연결 지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4,59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3%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침에 따라 3분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이 9.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1,1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살아나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실장은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율을 25%로 낮추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정책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증권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5만 5,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 8% 넘게 올랐던 주가가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주가도 강세입니다. 4%가량 오르면서 22,2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주가도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29%가량 오르면서 3,79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서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했죠.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리튬 배터리와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인데요. 만일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되면 이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7월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출 통제로 인해 미국이 중국산 리튬 배터리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 완성차 업체에 6,700억 원어치에 이르는
전기차 배터리용 천연 음극재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이 음극재 수출을 제한한 것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7.41%가량 오르면서 18만 7,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LNF 주가도 1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3분기에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9만 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1% 넘게 강세입니다. 13만 9,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9.49%가량 오르면서 5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700선도 넘어서며 강한 만큼 전방위적인 강세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세워봐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이런 와중에 앞서서 중국 쪽에서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의 수출 통제 이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관련 업계 그리고 특히 K배터리를 중심으로 어떤 영향력과 또 반사이익이 있을지 궁금한데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수출 통제 이슈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사실 중국은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휘토리처럼 자신들이 강력한 어떤 레버리지를 갖다가 휘두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 하에.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예, 것이. 어쨌든 뭐 이게 그 2차 전지 섹터가 그 중국의 이번 어떤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서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휘토리만큼 네.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갖다 중국도 인정한 셈이죠. 뭐 어쨌든 그 휘토리만큼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건데 네. 중국이 이제 사실 그 깜빡한 거는 하나가 있죠. 여기에는 강력한 K배터리라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력 측면에서는 중국 배터리를 앞서고 있는 K배터리가 있다는 걸 갖다 잠시 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수출 통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네. 고밀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게 에너지 밀도가 300와트/아워 퍼 그러니까 킬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이라든지 어떻게 보게 되면 고급 어떤 차종에 들어가는 좋은 거. 에너지 밀도가 예. 높은 이걸 갖다가 이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수출 통제 자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전부 다 망라합니다. 배터리 생산 설비, 가령 뭐 와인딩 기계라든지 네네. 배터리 할 때 이런 생산 설비도 통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양극재 제조 기술, 리튬 생산 및 가공 관련 기술, 그다음에 음극재, 흑연, 그다음에 LFP라든지 삼원계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까지도 수출 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장비, 제조 기술, 음극재, 양극재, 전구체, 고밀도 배터리 등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갖다 전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말씀해 주다시피 중국이 하나를 깜빡한 것 같다. K배터리의 존재감을 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지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고요. 네.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믿고 있는 겁니다. 뭐에 우위를 갖고 있느냐? 결국은 배터리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글로벌 영향력을 갖다가 자신들이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미국의 어떤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하나의 그 카드로서 이걸 갖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게 왜 배터리라는 게 중요하냐면 앞에서도 제가 그 전략적 어떤 가치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각종 IT 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형 전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ESS AI 어떤 패권을 갖다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휘두르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필수 불가결로 ESS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이외에 물리적 AI는 이게 필수적이에요. 자율주행차라든지 가령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EV 톨트라든지 가령 뭐 수직 이착륙기 같은 거.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어떤 심장 역할을 갖다 배터리가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 배터리 통제를 갖다가 중국만이 이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갖다 통제하는 순간 미국의 미래 산업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있는 건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조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한국의 K 배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 카드로서 과연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K 배터리 관련주가 막 요즘에 네네. 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조치가 이제 나오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받쳐주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럼 수출 통제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예.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예. 이게 맨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우울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건 네. 우리 2차 전지 업체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오늘부터는 서서히 논조가 좀 약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시행 시기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이게 11월 8일부터입니다. 11월 8일. 왜 11월 8일일까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말에 열리잖아요. 거기서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예정이 거의 데이터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는 반드시 이번에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 정상 간의 논의가 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수출 통제를 지속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일단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수출 통제지 수출 금지가 아닙니다. 금지라는 거는 전면으로 완전히 막는 거고요. 이 통제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중국 정부의 어떤 허가를 득해서 수출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그 일단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중국이 장비를 갖다가 해외에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수혜를 받겠죠? 네. 특히 전구체 업체, 양극재 업체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모든 업체들 중에서 밸류 체인을 어느 정도 완성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핵심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전구체, 양극재 여기까지 심지어 리사이클까지 전부 다 이 밸류 체인 그러니까 수직 계열을 완성한 그룹들이 있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요.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요.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 만들고 있으니까. LNF도 이제 전구체 공장을 갖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굉장히 큰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배터리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령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는 CATL하고 약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갖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배터리, 고밀도 배터리를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테슬라라든지 포드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기타 OEM들, 중국이랑 같이 그 협력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랑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OEM들도 이거 수출 통제가 점점 심해지네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뭐 점유율 경쟁에서 우리가 뭐 저 약간씩 계속해서 이제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고토 회복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그 지금 소재단에서 가령 뭐 흑연이라든지 이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천연 흑연 원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형 흑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전구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코발트라든지 뭐 등등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에서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그룹에서 어느 정도 인도네시아 광산에 투자를 하면서 확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광물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 충격이 있을 수밖에는 사실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재화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번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중국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준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더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 통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의 예로 뭐가 있죠?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소재를 갖다가 막았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불화수소로 완전히 거의 국산화했죠. 아 이거 우리가 이 밸류체인을 갖다가 완전히 특정국에 깊이 의존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년, 재련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수직 계열을 해나가고 있던 마당에 사실 중국이 이런 카드를 갖다가 던짐으로 해서 사실은 그 속도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충격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이 수출 통제했는데 한국이 좀 먹을거리가 좀 풍부해진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선별을 좀 부탁드려요.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 뭐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일단 네.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밀도 배터리를 갖다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자동차 OEM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테슬라라든지 포드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부 배터리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한국 배터리를 바꿔야 되겠죠. 특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형 배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작은 거. 그렇죠. 예, 예. 아니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휴대폰에 예. 배터리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 거의 중국산 쓰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삼성전자 중국산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결국은 우리 K 배터리를 바꿔야 될 거 예, 아니겠어요? 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점점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똑같아요. 아까 양극재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령 뭐 양극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에 관련된 것들 갖다 통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수혜적 계열을 갖다가 이미 완성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광물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구체도 직접 만들고 전구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에서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포스코 그 그룹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함에서 전구체 공장 얼마 전에 끝냈잖아요. 전구체 공장. 그래서 한 4만 5천 톤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얼티엄 셀즈로 전략 납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35년까지인가 30년까지 44만 톤 규모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리튬, 니켈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흑연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흑연 이제 개발을 광산 그렇죠.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응급제 만드는 데 굉장히 모잠비크라든지 중요한 또 예, 요소이기도 해요. 모잠비크라든지 탄자니아에서 일단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구형화하는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걸 갖다 내재하는 걸로 일단 결론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 기업들한테는 뭐 수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밖에 없겠죠. 장비 업체들의 그 주가가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섹터 밸류체인 중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던 인도가 지금 거대한 배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인도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거의 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소비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대 시장으로 뜨고 있는 건데 여기 장비들이 원래는 그 중국의 그 장비들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한국 장비들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출 통제 움직임들이 한국의 장비 기업들 아니면 2차 전지 밸류 체인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한 어떤 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그런 네.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언론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 탄력성이 계속 좋았죠 며칠 그리고 정도에. 좋은 이슈도 막 생기고 있어요. 네, 포스코 퓨처에. 이게 왜 계약 그러냐면은 제가 소식. 그 전부터 설명했죠. 이게 수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요.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양의 전구체 공장이 끝났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6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게 캐파가 4만 5천 톤 정도 돼요. 이게 전기차 한 50만 대 분량인데 이게 LG엔솔과 GM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에 이 양극재조에 이 양극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이제 전구체에 전량 납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 수입 의존도 기존까지 중국산 그 전구체에 대한 수입 의존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높았어요. 거의 90% 정도 순이었거든요. 근데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다음에 이게 왜 앞으로 가능성이 많으냐? 결국은 우리나라 전구체를 써야지. 우리나라 전구체 양극재를 써야지만 IRA의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산 해외 우려국을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니켈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 강물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을 갖다가 완성을 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갖다가 44만 톤 규모로 늘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전기차 500만 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음극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음극재를 만들었지만 글로벌 기업 순위를 놓고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중국 업체였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이게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는데 이게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흑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광물부터 시작해서 재련, 정련, 그다음에 그 구형 흑연을 만드는 것까지 거의 그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걸 갖다 내재화해야 되겠다고 국산화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에서는 흑연 원강은 탄자니아 모잠비크에서 이제 광물 계약을 해가지고 그 광산으로 해가지고 들여오는 걸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흑연을 들여온다고 해서 이 음극재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가 천연흑연도 만들고 천연흑연 음극재, 인조흑연 음극재도 만들었거든요. 인조흑연 음극재는 포스코 그룹에서 나오는 코크스 있지 않습니까? 이 철 가공할 때 네. 나오는 그걸 갖다 가공을 해서 인조흑연을 만들었었는데 이 중간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천연흑연을 갖다가 만약에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천연흑연은 불순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정련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불순물 걷어내고 예, 다시 이게 가공하는. 그래서 기존의 부유성감 방식으로는 이게 한 95% 순도 한 90에서 95% 순까지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음극재를 못 만들어요. 이걸 결국은 구형화해서 순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순도를 높여야 되냐면은 99.95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구형 흑연. 예, 구형 이걸 갖다가 기존의 이 구형으로 만들어서 이 구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순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구형으로 만들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이 공간에 활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형 흑연을 만드는 건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까지 음극재를 만들면서 이 구형 흑연은 100% 중국에서 들여왔던 겁니다. 거기가 99% 한다고. 아니, 우리가 거의 100% 거의 들여온 거예요. 100%. 구형 흑연을. 이게 구형 흑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열 처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대규모 그 화학적 요법이 필요한데 화학적 요법이랑 항상 환경 문제랑 관련이 있잖아요. 열 처리 문제는 뭐예요? 이게 엄청난 전기료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를 만드는 걸 갖다가 왜 그러냐면 그 생산 원가 자체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걸 갖다 주저주저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게 언제부터 공장을 만들어서 준공하는 시점에서 2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6,700억짜리 그 수주 계약이 나왔죠. 네. 일부에서 테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고객사.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4년 동안 공급이 되는 건데 27년부터예요. 저기 보시면 27년 10월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딱 2년 뒤.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구형 흑연을 내재화하는 시점 그게 27년이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4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이게 10년 계약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계약 시 추정 금액은 약 1조 7천억 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냐면은 지금 흑연은 미국도 알고 있어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깊다는 걸. 그래서 IRA에서 26년까지는 일단 면제를 했습니다. 중국산 흑연을 써도 괜찮다라고 면제를 해줬는데 27년부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나라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재화를 구형흑연의 내재화를 시작을 해서 이 음극재의 밸류체인상 완전한 국산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면은 이게 왜 좋은 기회냐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그다음에 상계 관세 다 조사를 끝냈어요. 예비 판정까지 끝냈습니다. 상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특정 기업에 대해서 한 700% 이상을 갖다가 지금 부과를 했고요. 예. 반덤핑 관세는 평균 94%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흑연이 평균 실효 관세율이 내년부터 어느 정도 될 거냐? 160%가 돼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음극재가 지금 만드는 음극재가 포스코 퓨처엠이 만드는 음극재가 원가가 중국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100% 부과가 되겠죠.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어떤 통제를 갖다가 강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내재화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고객사들은 지금 뭐 북미의 OEM사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OEM사들도 결국은 이 음극재를 갖다가 밸류체인을 완성한 거 흑연 원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형 흑연
응급제까지 완성한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네요. 고객사가 얼마든지 답변해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은 이번 어떤 그 중국의 통제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는 하나의 섹터가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슈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국산화 밸류체인을 다 완성하면 앞으로 고객사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실적도 뭐 탄탄하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이 쓰일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4거래일 만에 주가가 거의 뭐 30% 가깝게 그 정도 올랐을 겁니다. 급등하는 흐름들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흐름들 결국 이제 중국이 자기 발등 찍고 그렇죠.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세를 좀 마련해줬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특정 어떤 광물이라든지 소재단에서 특정한 어떤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이 통제를 하기를 바라는데 글쎄요. 그 11월 8일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다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닌지라는 네네네. 생각마저 예, 예. 오늘 윤서적 평론가님의 분석을 들으니까 생각은 나는데 네네. 어쨌든 K배터리에 확실한 기회가 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오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랠리를 오늘도 이어받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3,7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웠는데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오늘도 투심을 불지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 오랜 기간 동안의 흐린 날씨를 걷어내고 오늘 맑은 하늘 보내고 있습니다. 간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제 임박했다고 밝히자 관세 이슈에 눌렸던 자동차주가 반등하게 성공한 건데요. 여기에 현대차가 인도 뭄바이에서 첫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고 약 2030년까지 인도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센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주도 어제에 이어서 연일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또 여기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이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오늘 증권주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와 해운주도 맑은 하늘 보내고 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IMO가 해운 탄소세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통과가 될 경우에는 노후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이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요. 이로 인해 HT 현대나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조선주와 해운주가 맑은 하늘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8년까지 모든 기지에 SMR 즉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야누스 프로젝트가 공개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간밤에는 뉴스킬 파워가 16%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을 오늘 국내 원전주들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도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APEC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도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5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KB증권은 글로벌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며 오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국금융지주, 오늘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 모티브링크 한온 시스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향후 4년간 약 36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의 전기로 제철소와 로봇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초대형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협력사인 모티브링크는 현대 모비스를 핵심 고객으로 두고 있어서 이번 대규모 투자로 인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오늘 폭염 같은 여름 날씨 보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온 시스템입니다. 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온 시스템의 이수일 부회장이 자사주 3만 주를 매입했다는 공시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맑은 하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 10월 1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의 15일 기자회견 발언은 단순한 관세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패권 의도를 드러낸 메시지였습니다. Mr. President, you're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a few weeks. If you can't come to an agreement or a deal at that meeting, are we in for a sustained trade war with China? Well, you're in one now. Well, look, we have 100% tariff. If we didn't have tariffs, we would be exposed as being a nothing. We would have no defense. You know, they've used tariffs on us, but we've never had anybody sitting in that chair that felt the need to do it, and they've allowed us to be $37 trillion in debt, et cetera, et cetera. Tariffs are a very important tool for our defense, for our national security. We don't have tariffs, we're not going to have national security.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3,720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반도체, 원자력, 그리고 2차 전지 강합니다. 오후장까지 그 힘 확인하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